제3화 앤더슨 이야기 일부 FBI 행동과학부 인간의 일탈 행동과 범죄자의 어두운 본능 1. 이 이야기는 FBI가 수사한 사건을 기초로 한 영상입니다. 반드시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며 최근 한국에서도 흉악한 범죄와 사이코패스에 의한 예전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을 잃은 잔인한 범죄를 소개함으로써 선량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자는 어떤 사람인가? 작가는 오늘날의 성적 범죄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의식적 범죄자의 환상이 전개되는 과정은 연극이나 영화 제작 과정과 비슷하다. 범죄자는 중심인물인 극작가이자 감독에 해당한다. 범죄자는 환상을 통해서 행동을 정하고 배경을 선택하며 소품을 고른다. 물론 범죄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만 함께 출연할 주인공인 피해자도 필요하다. 이제 피해자의 기준을 정하고 나면 그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된다. 연극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무서운 얘기다. 누가 언제 어디선가 다가오는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범죄자는 치밀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이라면 막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 그 잔인하고도 슬픈 파이퍼 파치의 사건을 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1996년 7월 29일 오전 시간의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는 젊고 아름다운 두 아이의 엄마인 파이퍼 파치는 자신의 집에서 흉악한 범죄자에게 납치를 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화창한 대낮에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인은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연약한 여성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 사건으로 평온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의 사건입니다. 이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의 피해자는 파이퍼 파치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젊은 여성 파이퍼 파치는 로리건주 바이블 대학에서 벤스 스트레이를 만났다. 캠퍼스 커플로 그들은 깊은 사랑을 하고 1988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3년 뒤 수폴스에서 서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사우스다코타 케니스토타의 약 4만 9천 평 대지에 위치한 트레일러로 이사했다. 신앙심이 무척 깊었던 스트레일 부부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직접 사목 활동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 프레리 성경 캠프를 만들었다. 집 마당에 세운 성경학교는 도로 쪽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스트레일 부부가 앞마당에 세운 교회 좌석을 볼 수 있었다. 스트레일 부부에게는 3살 난 딸 샤이나와 2살 난 아들 네이선이 있었다. 아들 네이선의 두 번째 생일이었던 1996년 7월 29일 월요일은 네이선이 엄마를 잃은 날이 되었다. 그날 아침 6시 30분쯤 남편 벤스 스테일은 평소처럼 차를 몰고 배관 일을 하러 갔다. 아내 파이퍼는 보통 조금 후에 수폴스 사우스 이스턴 어린이 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베이비시터에게 들러 아이들을 맡겼다. 이때 남편 스테일의 나이는 29살, 아내 파이퍼는 28세였다. 파이퍼는 그날도 9시 20분에 아이를 봐주는 조든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퍼는 조든슨 부인의 집에도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 벤스가 정오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3시경 어린이 센터에서 파이퍼와 함께 일하던 동료 패티 싱클레어가 어찌 된 영문인지 확인하려고 파이퍼의 집에 전화를 남겼다. 3살 난 딸 샤이나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나는 엄마가 죽는 거 싫어요. 꼬마 샤이나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우리 아빠가 죽는 것도 싫어요. 샤이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엄마 아빠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깜짝 놀란 싱클레어는 동료에게 보안관 사무소에 전화를 걸라고 한 다음 스트레일 부부의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샤이나와 다시 통화가 되자 싱클레어는 진 테일러 보안관이 트레일러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45분간 샤이나를 전화기에 붙들어 놓았다. 오후 5시가 되었다. 테일러 보안관은 스트레일 가족이 기르는 개 레브라도 체이스를 발견했지만 파이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트레일러는 무척 어질러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아들 네이선은 거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샤이는 흐느꼈다. 엄마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검정색 바퀴가 달린 차를 몰고 와서 트레일러로 들어온 다음 엄마를 잡아간 사람에 대해 샤이나가 설명했다. 고함 소리가 많이 났고 남자가 총을 쏘자 파이퍼는 아이들에게 얼른 도망가 숨어라고 했다. 샤이나는 그 남자가 전날 밤 네이선이 생일 선물로 받은 파란 텐트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샤이나가 토막토막 설명하는 사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다. 샤이나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흐느끼면서 그 남자가 네이선의 텐트를 가져갔다고 소리쳤다. 남편 벤스는 울면서 말하는 딸에게 텐트는 또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샤이나는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죽을 거라고 계속 고함을 질렀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날 스트레일 부부의 집 근방에서 광택이 없는 검은색 트럭 SUV를 보았다는 몇몇 목격자가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 살던 어떤 부부는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초조한 모습으로 트레일러에서 나와 집 앞 차도에 주차해 놓은 검정색 포드 SUV 브롱코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7월 29일 늦은 저녁까지도 수사를 계속할 만한 실질적인 단서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바로 그때 벤스가 사건 사흘 전에 통통하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20대 중반에 낯선 사람이 트레일러에 찾아왔던 것을 불현듯 기억해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롭 앤더슨이라고 소개했다. 벤스가 이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벤스의 집을 찾았다. 벤스는 앤더슨을 힘없이 악수를 했던 부침성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앤더슨은 지난 금요일 7시 30분경에 검은색 브롱코를 몰고 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자신도 모르는 듯 했다. 그는 벤스가 집에 있어서 놀란 듯 했고 지난 몇 달간 자동차를 타고 스트레일 부부의 집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그때 파이퍼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자 앤더슨은 자기 아이들을 성경 캠프에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벤스는 그에게 올해에는 캠프가 마감되었지만 내년 명부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파이퍼가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종이 쪽지에 적었고 앤더슨은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수사관들은 스트레일 부부의 집을 찾아왔던 그의 신원을 모조리 밝혀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르로이 앤더슨, 26세로 수폴스에 살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2번의 결혼으로 4아이를 둔 아버지였다. 앤더슨은 수폴스에 있는 육류 포장 공장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경비원으로 일했다. 범죄수사부 부부장 밥 그랜드프리와 경찰관들이 앤더슨의 집으로 가서 자고 있던 그를 깨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용의자 앤더슨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다음 자발적으로 자신의 파란색 포드 브롱코를 몰아 지역 경찰서로 향했다. 앤더슨이 7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는 동안 수사팀은 앤더슨의 차와 집을 수색했다. 경찰은 브롱코의 짐칸 카펫 아래에서 구멍이 몇 개 뚫린 합 한 대를 발견했다. 각 구멍은 분명 손목이나 발목을 묶을 속박 도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차량에서는 쇠사슬과 나무 맞춤못이 들어있는 공구함, 검정색 수성 페인트 자국, 도관 테이프롤 일부도 발견되었다. 또 가구 이동용 밧줄과 스트레일 가죽이 기르는 개의 것으로 보이는 털도 발견되었다. 앤더슨은 침착한 자세로 파이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 스트레일 부부의 트레일러에 찾아갔다는 건 인정했다. 앤더슨은 애매한 진술을 반복하다가 결국 월요일에 다시 찾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스트레일 부부의 양궁 연습장을 빌리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 안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기에 앤더슨은 파이퍼가 낮잠을 자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었다. 수사관이 앤더슨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겪은 언어 장애부터 학문 선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를 거부한다는 고백을 받았다. 그의 고백 그리고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또 다른 여성 라리사 더맨스키의 실종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했다.
29살의 더맨스키 부인은 앤더슨과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2년 전 회사 주차장에서 실종되었다. 앤더슨은 더맨스키 부인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수사관들이 앤더슨의 트레일러 세탁장에서 바지 안쪽에 피와 정액 얼룩이 묻은 청바지를 발견했다. 나중에 얼룩을 검사했지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수색 당시 앤더슨의 브롱코에서 발견된 페인트 흔적과 일치하는 검정색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 용기 하나와 수갑 열쇠 2개도 나왔다. 경찰은 앤더슨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웃은 29일 아침에 앤더슨이 파란색 브롱코 내부를 꼼꼼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수갑 열쇠를 들이밀자 앤더슨은 자기 것이라고 시인했지만 열쇠에 맞는 수갑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브롱코를 청소했다는 댄 존슨의 진술도 부인했다. 벤스는 한 줄로 늘어선 여러 용의자 가운데서 26일 아침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으로 앤더슨을 지목했다. 딸 샤이나도 엄마를 강제로 끌고 간 나쁜 사람으로 앤더슨을 지목했다. 8월 2일 새벽 1시 30분 수 폴스 경찰은 앤더슨을 체포하여 파이퍼 납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용의자를 금방 알아냈다. 용의자 확보는 모든 범죄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수사 종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파이퍼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스트레일 가족의 트레일러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식물학자 게리 라슨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라슨은 브롱코 짐칸에 있던 공구함에서 채취한 식물성 물질이 수 폴스 북쪽 빅수강의 특정 산림 지역이자 작은 마을인 발틱 근처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반디나물과 일종의 미나리아 제비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파이퍼가 납치된 7월 29일 발틱 근처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고 있던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티셔츠의 반쪽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앤더슨이 그곳으로 파이퍼를 데려갔던 것이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지역을 수색하자 작은 나무 아래에서 파이퍼의 티셔츠 나머지 반쪽이 발견되었다. 바로 나뭇가지에는 다양한 길이의 도관 테이프가 여러 조각 걸려 있었다. 테이프는 사람의 채모가 붙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다. 현미경으로 채모를 관찰한 결과 파이퍼의 채모와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근처에서 커다란 딜도와 일부 사용된 왁스 양초가 발견되었다. 도관 테이프에 찢어진 자국은 앤더슨의 브롱코에서 발견된 테이프롤과 일치했다. 브롱코에서는 파이퍼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 표본이 나왔다. 또 브롱콩에서 발견된 접이식 칼날에서 파이퍼의 찢어진 셔츠와 일치하는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선량한 한 여성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인 파이퍼는 세상을 떠났다. 앤더슨은 파이퍼 납치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 해 봄에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기소 증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우스다코타 주 법무장관 마크 바넷이 이끄는 검찰은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 앤더슨이 월요일 아침에 검은색 페인트를 구입하여 브롱코 차량에 칠해서 차량 외관을 위장했음을 증명했다. 수성 페인트 사용은 앤더슨이 범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했다.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수성 페인트를 차에 덧칠한 것은 결코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사실은 상당한 계획성과 교활함을 드러낸다. 검찰이 발표한 이 사건의 전체 수사 내용은 이랬다. 증거와 목격자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에 따르면 범인 앤더슨은 29일에 차를 몰고 스트레일 부부의 트레일러로 갔다. 그는 파이퍼에게 수갑을 채우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되찾은 후 브롱코를 세워둔 곳까지 데려가 차에 태우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발틱 근처로 갔다. 앤더슨은 차량 안에 만들어둔 합판대에 그녀를 묶은 다음 도관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그러고 나서 접이식 칼로 그녀의 셔츠를 찢고 강간한 후 그녀를 죽이고 시체를 처리했다. 그런 다음 앤더슨은 스트레일 부부의 집으로 돌아가 파이퍼와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뜨린 시계와
샤이나의 진술대로 총을 쏘아서 생긴 탄피까지 되찾아갔다. 이웃 사람들은 앤더슨이 스트레일 부부의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가 트레일러에서 나와 브롱코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댄 존슨을 비롯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앤더슨은 그날 오후 2시에 다시 파란색 브롱코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 들러 검정색 페인트를 씻어냈다는 뜻이다. 1997년 5월 8일 앤더슨 사건의 배심원단은 앤더슨이 파이퍼를 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달 후 주 순회 판사 보이드 맥머치는 앤더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뻔뻔한 앤더슨은 자신은 원한 수사의 무고한 희생양이라고 불평했다. 형이 선고 전 앤더슨은 반핵 검사에게 지옥에서 썩으시지라고 말했다. 검사는 이 무도한 범인에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는 아닐 거다 라고 받아쳤다. 완전히 반대의 이유였지만 검사 반핵도 피고 앤더슨만큼이나 처벌에 만족하지 못했다. 검사의 이러한 항의에 법무장관은 심판의 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법정에서 맹세했다. 검사 바넷은 이렇게 예언했다. 조만간 그는 살인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목 활동을 하는 젊고 아름답고 파이퍼의 죽음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슬픈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